또 몽골 사람들은 이태준을 부처로 섬기기도 하고 신과 같은 의술을 펼쳤다 해서 신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라고 신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연해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자수성가했고 러시아의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연해주 한인들을 위한 삶을 살았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항일 독립운동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형될 때에는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찾으려 했던 조국도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죠. 제가 남강 이승훈 선생의 삶을 쫓아가 보면서 그가 한 말씀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민족의 역량을 기르는 일이지 남과 연결하여 남의 힘을 불러들이는 일이 아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추고 올라올 때 제 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몽골의 슈바이처라 불린 독립운동가 이태준입니다. 곧 6월이죠. 6월은 보은의 달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강연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기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준비한 강연이기도 합니다. 몽골의 슈바이처라 불린 독립운동가 이태준, 어떤 인물일까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중심에는 이렇게 이태준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태준 기념관이 몽골의 수도 가장 중심지에 세워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태준의 고향인 경남 함안에도 얼마 전 이태준 기념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기에 이 두 나라의 글을 기리는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는 걸까요? 이태준의 고향 함안입니다. 이태준은 평범한 농사꾼의 집안에서 큰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집안의 큰아들이다 보니 마을에 있는 제실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학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선진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유교 윤리에 맞는 중요한 교육들은 제대로 받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누구나 그랬듯이 좀 일찍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두었죠. 이 시기 1905년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외교권을 빼앗기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얼마 후 그는 부인을 잃게 되죠. 부인이 죽고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결국 고향을 떠나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린 두 딸을 인척에게 맡겨두고 서울로 취업을 해갔습니다. 그 서울에서 이 이태준의 인생을 바꿀 만한 대단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태준의 삶을 쫓아가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고 또 어떤 곳에서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태준의 인생을 바꿔놓은 이가 김필순이라는 인물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이름이죠. 이 김필순은 집안 자체가 독립운동가의 집안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주석을 보필하면서 부주석까지 오른 김규식의 처남이 김필순입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 때 일본 도쿄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하고 난 이후 그 독립선언서를 들고 국내로 잠입해 들어와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3.1 만세운동을 국내에서 이끌었던 이가 김마리아입니다. 그 김마리아가 김필순의 조카이기도 하죠. 그런 대단한 집안의 김필순, 당시엔 김필순은 세브란스 병원의 의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태준은 김필순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김필순은 이태준을 아주 눈여겨봤고 그에게 세브란스 병원의 의학생으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7년 고종은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을사늑약이 부당하게 체결되었음을 세계 열강에 호소하기 위해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죠. 그런데 제대로 된 성과는 거둘 수 없었고 그 책임을 물어서 고종은 강제 퇴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 고종을 압박해서 강제 퇴위시켰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군부 대신 이병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작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병무라는 이 작자는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난 이후 정미조약을 체결하는 데 앞장서고 군부 대신이라는 작자가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해산당하지 않으려던 대한제국의 군인들은 일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었죠.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이가 이병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당시 대한제국 군대의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은 나라에 충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권총으로 자살하게 되죠. 이 박승환의 자살 소식에 많은 군인들이 해산을 거부하고 일본에 맞섰습니다. 그래서 시가 전투가 벌어졌죠. 그게 남대문 전투였습니다. 이 남대문 전투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부상당한 군인들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태준이었습니다. 이태준은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의사의 길을 선택하게 됐죠.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의 의학생이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2회 졸업생이었던 이가 이태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인물이죠. 잘생기셨죠. 그리고 이태준과 함께 먼저 세브란스 병원의 의학생으로 졸업한 이가 여기에 있는 김필순입니다. 그리고 김필순은 세브란스 병원의 첫 번째 의학생으로서 당시 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의사 에비슨이라는 사람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에비슨은 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함과 동시에 의학생들을 키워내는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를 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하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래서 에비슨은 당시 카네기홀에서 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카네기홀에서 에비슨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조선에 있는 병원들은 그 어느 것도 병원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빈약합니다. 간호사도 없이 한 명의 의사가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 멀리서 그의 연설을 듣고 있던 사람이 세브란스였습니다. 그는 그 연설을 듣고 당시 45,000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6,500억 원을 세브란스 병원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브란스라는 이 사람은 당시 미국의 록펠러와 함께 석유 산업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 누구나 갈 수 있는 병원, 누구나 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 이런 거액의 기부를 하면서 자신의 주치의도 조선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치의를 조선으로 보내고 난 그 다음 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숨을 거뒀다고 하죠. 숨을 거둘 당시에 세브란스의 겉옷 주머니에는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열악한 나라의 학교와 병원을 짓기 위한 기부금을 보낼 금액들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그런 세브란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은 왕부터 백정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었고, 그러한 병원에서 의학생으로서 공부를 했던 이태준은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또 한 차례 이태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었죠. 안창호 선생은 앞서 이태준과 친하게 지내던 김필순의 의형제이기도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을 만나게 된 계기는 안중근 의거가 있고 난 이후였습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의거가 있고 난 이후 그 배후로 안창호 선생님이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안창호는 옥고를 치러야 됐었죠. 많은 고문에 힘든 옥고를 치르고 난 이후 쇠약해진 몸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태준은 안창호 선생님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시 안창호 선생은 이태준에게 청년학우회에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병원에 계실 때 특별히 착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청년학우회에 가입하라고 열심히 권면하시며 회비 1원을 내주시고 최남선 씨에게 추천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창호 선생의 영향으로 이태준은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년학우회는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끌고 있던 항일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의 자매단체였습니다. 이 시기 1910년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많은 지식인들은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들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었죠. 일본은 이들 지식인들을 한꺼번에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게 됩니다. 이들이 일본의 총독 데라우치를 암살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105인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거죠.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을 빌미로 당시 7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105인이었던 거죠. 이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신민회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연루가 되었고 신민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위험에 빠진 인물이 김필순이었죠. 이태준은 자신의 선배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한 김필순의 중국 망명기를 배웅해 주기도 했습니다. 김필순을 배웅하고 돌아온 이태준은 곧 자신 역시도 위험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은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중국으로 서둘러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태준은 당시 김필순이 아마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처럼 중국의 남경으로 망명을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신 역시도 중국 남경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남경 그 당시 중국의 청왕조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건설한 신해혁명이 일어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남경을 찾았던 거죠. 남경에서 일어난 신해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나라를 빼앗긴 우리 지식인들에겐 그것이 신락 같은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남경에 도착을 했지만 갑작스런 망명으로 이태준은 중국말도 제대로 할 줄 몰랐고 또 당시 이곳에 있는 독립운동가들과도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경 기독의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른 채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안창호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는 일로 막막함을 달래고 있었죠. 이태준이 중국 남경에서 안창호 선생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중원 대륙의 혁명군이 이룩한 굉장한 일을 살피고 우리나라 정세를 생각해보니 슬프고도 차량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국권과 자유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니 막막합니다. 동포와 이별하고 조국을 떠나서 이와 같이 원통한 마음을 어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남경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태준의 삶을 바꿔놓을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김규식이었죠. 김규식은 앞서 소개드렸던 상해 임시정부의 부주석까지 역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젊은 독립운동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규식은 이태준을 설득하여 함께 몽골로 떠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몽골은 그 당시 러시아와 중국과 가까운 중요한 내륙에 있는 거점이 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비밀 군사학교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태준 선생은 김규식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몽골에서 비밀 군사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자금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고 또 그 당시 몽골의 사정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중국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청왕조가 무너지고 난 이후 몽골은 독립을 요구했지만 그 독립은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중국의 간섭을 받는 중국의 자치국으로 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계획했던 비밀 군사학교는 설립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동의의국은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의 병원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병원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여기를 거쳐가는 독립운동가들을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들을 쉴 수 있게 하는 독립운동가들의 기지국으로서 거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몽골의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중국 내륙에 있는 곳으로서 주변에 있는 러시아, 중국, 티벳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매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는 화류병이라 불리는 성병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당시 성병을 치료할 제대로 된 약도 없었고 이들은 이 병을 치료하는 데 대한 제대로 된 의식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몽골 사람들은 라마교를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종교에 의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속에 의지할 뿐이었죠. 몽골이라고 해서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개 가까운 병원이 있었지만 그 병원은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만들어준, 중국에서 만들어준 병원들이었죠. 그 병원들은 대부분 군사조직과 연결돼 있어서 군인들을 치료하거나 혹은 자국민들을 치료하고 몽골의 상류층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당시 만연하던 이 성병을 근절할 수 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이대로 가다가는 몽골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1910년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태준이 세운 이 병원 동의의국에서는
남녀노소 상하 지위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 성병이 근절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몽골 사람들이 이 이태준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태준은 몽골 사람들과 외모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의사들보다 더 친근하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을 찾았고, 그래서 이 병원은 독립운동가들이 쉬어가는 거점으로서 일본의 눈을 속이기도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태준의 명성은 당시 몽골의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몽골 울란바르트 국왕은 당시 중병에 걸려 러시아 의사의 진찰을 받아도 도저히 회복할 희망이 없다 할 정도로 당시 연해주에서 발행한 한인들의 신문이었던 권업신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병은, 특히 중병은 국가기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신문에 게재될 정도였으면 몽골 국왕의 병은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몽골 국왕의 병을 이태준이 치료해냈습니다. 당시 몽골 국왕 보그드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해준 이태준을 어의로 임명하게 됩니다. 보그드칸의 어의는 모두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은 이태준이 유일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보그드칸은 몽골 사람들의 성병을 근절시켜주고 자신의 병을 치유해준 이태준에게 훈장을 하사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훈장, 에르데닌 오츠르라는 훈장을 수여했던 거죠. 그렇게 몽골 국왕의 총애를 받고 몽골 백성들의 지지를 받던 이가 이태준이었습니다. 당시 몽골 사람들이 이태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독립신문의 기사가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를 극락에서 강림한 열애부를 대하듯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몽골 사람들은 이태준을 부처로 섬기기도 하고 신과 같은 의술을 펼쳤다 해서 신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라고 신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몽골 사람들의 신뢰와 추앙을 한 몸에 받는 이태준, 이 이태준의 동의의국은 독립운동가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쉬게 해주는데 아주 안전한 장소였던 거죠. 이태준의 집에는 머무르는 식객만 해도 하루에 수십 명이었다고 합니다. 많게는 50명씩 이태준의 동의의국에서 머물다가 갔다고 하죠. 그러니 이태준이 몽골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뒤에서 후원해주는 거점으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태준이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큰 역할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어 우리나라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데는 많은 여비가 필요했습니다. 이태준은 프랑스 파리로 가는 김규식에게 당시 돈으로 2,000원, 지금 돈으로 약 2억 8천만 원을 후원해 줍니다. 그 돈으로 파리로 갔던 김규식, 여기에 있는 이 인물이죠. 파리 대표단으로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김규식의 옆에 있는 분이 큐리 부인, 그 옆에 있는 인물이 아인슈타인입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도착을 해서 당시 열강들에게 우리가 일본에게 강제로 국권을 피탈당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호소했지만 열강들의 외면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외교적인 도움을 호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김규식을 후원해 주었던 이태준의 돈 덕분이었겠죠. 이런 파리 강화회의에서의 김규식의 활동을 보고 영향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트남의 호치민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곳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이렇게 김규식을 후원했던 이태준, 그에게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이 시기 1917년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은 레닌이 이끌었죠. 레닌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한인사회당을 후원해줘서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 많은 독립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모두 200만 루블의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우선 40만 루블씩 나누어서 보내주게 되었고 그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상해로 전달하게 되죠. 그 상해로 전달되는 독립자금의 한 루트를 맡은 이가 울란바르트에 있는 이태준이었습니다. 이태준은 러시아로부터 독립자금을 전달받아서 그걸 무사히 상해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독립자금을 무사히 지키고 숨겨서 상해까지 전달해 냈습니다. 그렇게 상해를 오게 되었고, 당시 이태준의 상해에서의 활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동지에게 독립운동 자금 4만 루블을 주었는데 그는 기적적으로 러시아군으로부터 자금을 보호하는데 성공을 거뒀다고 하죠. 그리고 이곳 상해에서 그가 만난 또 한 분이 김원봉이었습니다. 당시 김원봉은 이태준에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는 일본을 상대로 활발한 의열 활동을 펼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많은 폭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폭약들은 불량품들이 많고, 그래서 의거를 성공시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목숨을 걸고 의거를 단행하는 의열 단원들 역시도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호소하면서 이 폭약을 만드는 전문가를 안다면 자신에게 소개시켜 주길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태준은 김원봉에게 우선 자신도 의열단으로 가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몽골에서 이 의열단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폭약 전문가를 자신이 꼭 찾아서 소개해 주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런 김원봉과의 만남을 기로하고 이태준 선생은 다시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또 다른 독립자금 4만 루블을 무사히 전달해야 되는 역할과 김원봉과 약속한 폭약 전문가를 그에게 보내기로 한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몽골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당시 몽골의 사정은 또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혁명을 지지하는 적군과 왕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백군이 내전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군의 영향이 이 몽골까지 미치고 있었죠. 결국 몽골에 주둔해 있던 중국 군인들은 철수하게 됩니다. 몽골에서 철수하던 중국 사령관은 이태준 선생에게 함께 몽골을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역시도 이태준 선생에게 치료를 받았던 고마운 일이 있었기에 이태준 선생과 함께 몽골을 떠나 피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태준 선생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두 가지 책무가 있었죠. 나머지 독립자금을 무사히 상해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김원봉 선생과 약속한 폭약 전문가를 찾아서 보낸다는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몽골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몽골에는 러시아의 백군, 왕정 복고를 주장하는 배기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배기파를 이끌던 인물, 웅게른 슈테른베르크라는 이 사람은 별명이 미친 남작이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을 지지하는 적군은 물론이고 많은 외국인들까지 무차별로 학살한 악명 높은 인물이었죠. 결국 몽골에 머물던 이태준 선생은 여기 웅게른 슈테른베르크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웅게르는 왜 이태준 선생을 죽였던 걸까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태준 선생이 레닌으로부터 지원받은 독립자금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약탈하기 위해서 이태준 선생을 죽인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태준 선생이 한인사회당으로 볼셰비키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것이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이 웅게른이 속해 있는 배기파들 군대는 당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주를 받고 독립운동의 거점의 역할을 하던 이태준 선생을 죽인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뿐이죠. 이렇게 이태준 선생은 38의 아까운 나이에 희생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북경에는 조선인만 만나면 김원봉을 아시느냐고 묻는 외국인이 있다고 합니다. 김원봉이 그를 만났더니 그가 바로 마자르였습니다. 이 마자르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에 북경까지 의열단을 찾아와 고성능 폭탄을 제공한 헝가리인 협력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마자르라고 불렸다는 것 외에는 그가 진짜 헝가리인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이 힘든 인물이었다. 마자르라고 불렸던 이 인물이 바로 이태준 선생이 김원봉에게 보낸 폭약 전문가였습니다. 이태준 선생은 끝까지 김원봉 선생과의 약속을 지켰던 거죠. 이 마자르란 인물은 당시 의열단을 도와서 뛰어난 성능의 폭탄을 만들고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까지 하면서 의열단의 활동을 뒤에서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를 의열단에게 소개해준 이태준 선생이 있었기에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발을 비롯한 의열단 의거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러한 이태준 선생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는 독립운동가로, 그리고 몽골에서는 몽골의 사람들을 구해준 몽골의 슈바이처로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태준 선생이 죽고 난 얼마 후 이태준 선생의 무덤을 찾았던 여운형 선생의 기록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오직 하나의 이 조선 사람 이태준의 무덤은 이 땅의 민중을 위하여 젊은 일생을 바친 한 조선 청년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의 기념비이다. 당시 여운형 선생이 이태준의 무덤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후 우리는 이태준 선생의 무덤을 잃어버렸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중심에는 이태준 선생의 가묘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몽골의 슈바이처라 불린 독립운동가 이태준의 삶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 앞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작은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무엇인지 오늘 각자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연해주 한인들의 난로라 불렸던 항일운동의 대부 최재형입니다. 혹시 독립운동가 최재형이란 이름 들어보셨는가요? 네. 잘 못 들어보셨죠?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오늘 최재형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들에게 최재형은 최페치카라고 불렸습니다. 페치카는 러시아의 난로라는 뜻입니다. 최재형의 집에는 이렇게 최재형이 쓰던 난로를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최재형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연해주 한인들의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최재형이 실제로 살았던 생가는 현재 최재형 기념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최재형이란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기에 한인들의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의 생가가 이렇게 기념관으로 보존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최재현이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의 족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이 연해주로 건너갑니다. 여기가 연해주입니다. 지금은 러시아의 땅이지만 당시에는 청나라 땅이었습니다. 2차 아편전쟁 때 청나라와 영국과 프랑스 이 사이를 중재해줬던 러시아, 그 중재의 대가로 이 연해주 땅을 받게 됐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연해주가 가장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 척박한 땅을 버려두기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작은 양식을 주고 이곳에 정착을 하도록 허용을 해줬죠. 우리나라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연해주로 많이 건너갔겠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우리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외교정책은 쇄국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 국경을 벗어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연해주 땅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860년대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이들이 연해주 땅으로 건너간 까닭 아령실기라고 연해주 한인들에 대한 역사를 저술한 책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차별받던 함경도의 농민들에게 대기근이 찾아든다. 기사년 1869년 함경도 일대에서 한 줌의 벼도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기근이 들었다. 두만강 넘어 인적 없는 허허벌판 연해주를 두고도 함경도 농민들은 땅이 없어 종이 되어야 했으며 기근에 굶어 죽어가야 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사람들이 연해주로 건너가게 되죠. 1869년 당시 9살이던 최재형의 가족도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넘어갔습니다. 최재형의 아버지는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최재형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고요. 그러니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연해주로 건너갔지만 연해주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비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먹고 살기 힘들지만 최재형을 학교로 보냈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가는 학교가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보냈다고 해요. 아마 한인들이 가는 학교에는 노비의 자식이라고 천대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러시아 정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최재형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눈밭을 맨발로 걸어가다시피 해야 됐습니다. 발이 꽁꽁 얼어서 더 이상 걷기가 힘들어지게 되면 들고 갔던 짚을 깔아서 집 위에 발을 얹고 발을 녹여서 다시 짚을 품에 들고 또 맨발로 걸어가야 했죠. 학교를 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재형에게 무엇보다 힘든 일은
굶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라 힘든 집안을 이끌어가고 있던 형수의 구박이었습니다. 그 형수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11살에 가출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듣기로 포시에트 항구에 가면 굶을 일은 없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포시에트 항구로 갔죠. 포시에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기진맥진해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최재형을 구해준 것은 선장 부부였습니다. 그 선장 부부의 도움으로 수습 선원이 되었죠. 그리고 선장 부부의 배를 타고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을 해서 동남아시아,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유럽, 페테르부르크까지 이렇게 선원 생활로 6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6년 동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많은 견문을 익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장 부부가 양아들처럼 최재형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의 이름을 따서 최표트르 세메노비치라는 이름도 얻게 되죠. 그렇게 6년 동안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익히고 러시아의 역사, 문화, 그리고 유럽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직접 익히고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6년의 시간을 경험하고 돌아온 이후 선장 부부는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갔고 최재형은 선장의 추천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이름 자체가 동방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동쪽을 개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항이었던 블라디보스톡을 개발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활발한 동방 정책을 쓰게 되죠. 그렇게 블라디보스톡에서 또 새로운 경력을 쌓고 거의 10년 만에 가족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최재형의 집 가족들은 함경도 경원 지역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지시너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최재형은 집을 가출해서 포시에트 항구로 갔었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머물다가 10년 만에 가족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지시너에 머물지 않았고 새로운 한인들이 정착한 얀치에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얀치에 있는 가족을 찾아서 10년 만에 가족 상봉을 했고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새롭게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그렇게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이 블라디보스톡과 가까운 얀치에 지역은 약 200km에 다다르는 대규모 도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얀치에 지역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이곳에 많은 군대를 투입하게 되죠. 그런 도로 공사에는 연해주 한인들의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얀치의 도로공사에 투입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공사 일을 관리해야 되는 러시아 관리들과 한인들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누구보다 러시아어에 능통한 그리고 러시아 사정에 밝은 이가 최재형이었죠. 최재형이 이들 사이를 통역하는 데 아주 적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재형은 그 당시 한인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을 해줍니다. 그렇게 한인들의 편에서 처우도 개선해주고 러시아 관리들과 한인들 사이를 중재를 해줘서 도로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서 러시아 관리들의 신뢰 그리고 이곳 연해주 한인들의 지지로 그는 얀치에 지역의 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도원이라는 건 군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최재형은 러시아 언어와 실정에 익숙하여 러시아 관원의 신임을 얻었으므로 우리 결의의 노동자를 많이 비호하였다. 2번이나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가서 러시아 황제를 뵙고 훈장을 받았으며 무려 2차례나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도 한인 대표로 참석할 정도였죠. 그러니 그가 러시아 사회에서 얼마나 신망을 받고 있었고 또 한인 사회에서도 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얀치의 도원이 되었습니다. 최재형은 이제 관료가 된 겁니다. 얀치의 도원이 된 최재형, 이제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을 위해서 또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한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앞으로도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한인마을에 무려 32곳의 소학교를 건립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원으로 받는 연봉을 모두 은행에 넣고 그 이자로 뛰어난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그들을 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유명한 큰 도시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까지 준비를 해둔 이가 최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교를 건립하는 데 대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잡음을 두고 한인들은 최재형이 이놈을 치고 저놈을 쳐서 학교를 유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왜 배워야 되느냐라는 한인들에게는 그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외국 생활을 버텨내려고 하느냐 하고 설득을 했고요. 이제 우리 조선어는 배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들에게는 조선어를 배우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면서 그들을 설득했던 거죠. 그렇게 교육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재형은 유럽의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 마을에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쾌적한 공간으로 공원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공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슬라비앙카 해변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많은 장미공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또 그 장미는 이곳에 오는 군인들에게 팔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최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군인들이 무엇보다 좋아하는 식재료가 연어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어가 올라오는 철이 되면 한인들과 함께 대규모로 연어잡이에 나섭니다. 이 연어를 잡아서 고수익을 창출했죠. 연해주 지역에는 많은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이 목초지에 한인들에게 소를 키우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는 블라디보스톡의 항구에 와 있는 많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소고기를 납품하는 분수업으로 큰 돈을 벌게 되었죠. 한 달에 약 150마리의 소를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물론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일으켜서 한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죠. 그런 그에게 멋진 제안이 들어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시해당합니다. 을미사변이죠. 그 다음 해 1896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을 머물게 되죠. 그러는 동안 고종에게는 누구보다 러시아어에 능통하고 러시아 사정에 밝은 인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고종이 뽑은 인재가 최재형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리태왕 전하께서 을미년에 로국 영사관으로 파천하신 후, 로국 영사관이 러시아 공사관이죠. 널리 노만 국경에 정통한 인재를 기르실제 최 씨가 뽑히어서 하루빨리 귀국하여 국사를 도우라는 조서가 수차례나 내려왔으나 무슨 생각이 있었던지 굳게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며, 고종이 최재형을 불러들여서 국내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최재형이 누군가요? 아버지가 노비였습니다. 노비의 자식이 왕의 명을 받았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국내로 들어가면 큰 벼슬을 하게 되겠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최재형은 이걸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있을 곳은 연해주 한인들을 위한 이 땅이라는 거였죠. 그렇게 그는 한인 사회에 끝까지 남아서 한인들과 함께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급기야 거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가 거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가능한 거였을까요? 그가 이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능력, 특히 러시아 사정에 밝은 능력 때문이기도 하고요. 한인들의 적극적인 노동력과 지지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뛰어난 사업 수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뛰어난 사업 수완과 함께 그를 이렇게 거부로 만들어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1899년 청나라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청나라에는 많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침탈하고 있었죠. 견디다 못한 청나라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던 거죠. 그러자 이런 청나라에 맞서서 유럽에 있는 세계 열강 8개 국가들이 청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8개 국가 중에 러시아도 포함이 되었죠. 러시아도 청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그 군대를 실어 나르는 운수업, 그리고 그 군인들을 먹이는 군수업이 큰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또 막강한 군수품들을 공급하게 되면서 큰 돈을 벌었던 거죠. 그렇게 그는 연해주를 대표하는 거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을 운영했던 거죠. 여기에 있는 쿤스트 앤드 알베르스 회사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이름을 그대로 간직한 회사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쿤스트 앤드 알베르스 회사는 그 당시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들이 얼마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영국의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가 조선을 4번 방문하고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조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 때문에 조선의 미래는 매우 암담하다. 조선의 개천에는 구정물이 흘러내리고 아낙네들은 거기서 빨래를 하고 있다. 조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얀치에는 비옥한 검은 흙으로 모든 곡식과 식물들이 잘 자라는 곳이며 땅은 깨끗하게 경작돼 있고 한인들의 촌락은 당시 조선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한 지배층의 저택 같은 집들이 많다. 큰 촌락은 보통 92만 평의 비옥한 농지를 갖고 있으며 약 140여 가구가 거주한다. 굉장히 안정되고 쾌적한 삶을 살고 있는 한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처음 여행해서 조선은 내가 지금까지 여행해 본 나라 중에서 가장 흥미없는 나라라는 인상이 들었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그 뒤의 정치적 불안, 급속한 변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들의 운명은 나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강렬한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또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 본 조선 사람들의 품성과 근면성은 장래의 이 민족에게 큰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이 사는 모습과 그들이 사는 모습이 비숍 여사의 생각을 바꿔 놓았던 겁니다. 이렇듯 그는 연해주 한인들에게 최페치카라고 불리면서 그들의 따뜻한 난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한인들의 지지를 받고 한인들에게 인기가 많았겠죠. 그는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신과 똑같이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을 찾아와서 어려움을 토로하면 그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었다고 하죠. 그렇게 한인들의 난로가 되었던 최재형.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차가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러시아 추위보다 나라 잃은 내 심장이 더 차갑다.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항일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항일의병 투쟁으로 그는 동의회를 조직해서 그 중심에 섰습니다. 1907년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사람이었죠. 서울에서 출발한 이준 열사가 여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 선생과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블라디보스톡에서 재워주고 이들이 여기에서 쉬고 무사히 여기를 떠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것이 최재형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헤이그 특사는 실패로 끝났죠. 이들이 만국 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분에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은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연해주에서 이준 열사가 했던 그 연설이 그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말이죠. 최재형 선생이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은 이분의 영향이 컸습니다. 간도관리사 이범륜입니다. 고종으로부터 간도 지역의 한인들을 보호하라는 특명을 받고 간도관리사로 파견돼 있었죠. 그런데 이 시기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간도 지역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범륜은 최재형 선생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범륜이 많은 의병들을 이끌고 최재형을 찾아왔습니다. 이들 의병들 대부분이 포수 출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 최재형은 그 의병들에게 신식 무기를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그들이 쉴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죠. 그렇게 이들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조직한 것이 동의회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쉽게 얘기하면 의리로 뭉친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들은 이런 결의문과 함께 조직을 꾸렸습니다. 무릇 한 줌 흙을 모으면 얼마든지 태산을 이루고 한 홉에 물을 합하면 쉽게 창해를 이루니 적은 것이라도 쌓으면 큰 것이 될 것이요. 약한 것이라도 합하면 강한 것이 됨은 예부터 지금까지 천하가 아는 이치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총알도 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깃발에 붉은 피로 독립이라 크게 쓰며 한 마음과 온 힘을 모아 동맹하기로 한 것을 이렇게 증명한다. 해서 동의회를 꾸렸습니다. 이 동의회에 최재형이 13,000루블을 내놓고요. 이범륜의
형이자 헤이그 특사였던 이휘종의 아버지였던 이범진 대사, 러시아 주재 대사였습니다. 그가 10,000루블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이들이 기금을 모아서 6,000루블, 그렇게 해서 동의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동의회의 총장이 최재형, 부총장이 이범윤, 회장이 이휘종, 그리고 의병 분대를 이끄는 우영장이 안중근이었죠. 그렇게 동의회가 꾸려졌습니다. 이 동의회는 일본에 맞서는 무장 항일 투쟁을 결행하게 되죠. 이 연해주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국경을 넘어가서 일본의 수비대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에서 우리가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일본에게 많은 타격을 입혔죠. 회령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40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병은 부상자만 4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전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포수 출신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러시아의 신식 무기가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재력은 다 최재형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시기 러일 전쟁에서 패한 러시아는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러시아가 이런 의병 활동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재형은 이렇게 해조신문을 인수해서 대동공보라는 새로운 신문을 발간합니다. 해조신문은 연해주 지역에서 최초로 한인들의 항일 활동들을 담고 있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발행한 지 3개월 만에 여러 가지 압력으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걸 인수해서 대동공보라는 신문을 발행했고 이 신문으로 언론활동을 통한 항일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런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이 대동공보의 기자로 활동하던 이 중에 한 사람이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기자활동을 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동맹을 조직했던 자신을 포함한 12명의 결사대들, 이들은 대다수가 동의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단지동맹을 동의단지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과 함께 거사를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하얼빈에 도착한 이토를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굉장한 저격수라고 하죠. 이 중요한 거사를 앞두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안중근 의사가 총 쏘는 연습을 한 것도 최재형의 집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총을 비롯한 이 의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최재형과 동의회에서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거가 끝나고 나면 러시아 땅에서 재판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변호인단도 꾸려두었죠. 그처럼 안중근의 의거는 최재형과 동의회가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재판은 일본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중근 의사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안중근 의사를 살리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에서였는지 최재형 선생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고 난 이후 그의 처자식들을 돌봐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러시아 한인들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활발히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한인들이 정착한 지역을 개척리라고 부릅니다. 당시 개척리의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깨끗하고 잘 발전된 모습의 도시가 보이시죠? 그런데 이들은 이곳에서 강제 이주를 당해야 됐습니다. 1911년 이곳에서 장티푸스가 발발했다는 이유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들이 이곳에 건너와서 피땀으로 일군 이 정착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야 됐던 거죠. 그들이 이주한 곳이 이곳입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에서 다시 일어서면 된다. 한인들의 또 다른 개척리를 만들자 해서 신한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시 피땀으로 이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한촌은 이후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 되었죠. 이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항일운동을 시작합니다. 1911년이니 우리가 국권이 피탈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을 펼치기가 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은 권업회라는 합법적인 단체를 만듭니다. 상공업을 장려하고 교육을 장려하는 단체라는 거죠. 최재형이 중심이 되었고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이상서 선생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권업회에서 권업신문도 발행을 했죠. 그리고 한민학교라는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공업을 장려하고 교육을 장려하는 단체로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역시 일본에 맞서 무장 독립투쟁을 펼치기 위한 단체였던 거죠.
이 권업회 활동은 점점 확산이 되었고요. 1913년 그 회원이 2,600여 명, 그리고 1914년에는 8,579명으로 그 세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일본이 러시아를 압박하게 되겠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해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일본과 함께 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으로 같은 편이었어요. 그러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대일 관계를 우려하여 러시아에 의해 권업회는 강제 해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16년에는 일본의 누명으로 최재형이 러시아 당국에 간첩 누명을 쓰고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많은 고초를 겪었겠죠. 하지만 다행히 증거가 불충분해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항일 독립운동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임시정부가 꾸려졌습니다. 연해주 지역에서는 대한국민의회라는, 국내에서는 한성임시정부가, 상해에는 상해임시정부라는 독자적인 임시정부가 꾸려졌고,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였던 대한국민의회에서는 최재형 선생이 외교부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이 세 곳의 임시정부는 상해임시정부로 통합이 되죠. 상해임시정부로 통합이 되고 나서는 최재형 선생이 재무총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상해로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은 연해주 한인들과 함께라는 이유에서였죠. 그리고 이 연해주 지역에서는 대한독립선언서를 가장 먼저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젊은 청년들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46세 이상의 노인들로 꾸려진 대한국민 노인동맹단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여기에 있는 강우규 의사입니다. 이분은 당시 65세의 나이로 국내에 잠입해 들어가서 지금의 서울역이죠. 남대문역에 도착하는 일본의 사이토 총독을 향해서 폭탄 의거를 단행했습니다. 65세면 지금으로 비유하면 대단한 나이죠. 젊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그 어려운 의거를 단행하셨던 거죠. 서울역에 가면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연해주는 항일 독립운동의 전진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재형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최재형 선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은 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이 혁명을 지지하는 적이파, 적군들이죠.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백이파, 백군들입니다. 백군과 적군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죠. 이런 사회주의 혁명이 극동 지역까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십 개의 유럽 열강들이 연해주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 역시도 대군을 연해주에 파견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간도, 시베리아, 연해주 이 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일본이었기에 엄청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런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서 독립운동을 더욱더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본에 찍힌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을 피해 숨어 지내야 됐습니다. 최재형 선생 역시도 몸을 피해 있었죠. 그런데 몸을 피해 계시던 최재형 선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몸을 숨기고 있으면 내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거다 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떠나고 없으면 일본인들이 어머니와 너희들을 모두 체포해 고문하고 내가 있는 곳을 말하라고 할 거다. 나는 이미 늙었고 오래 살았으니 죽어도 되지만 너희들은 살아남아야 한다. 나 혼자 죽는 것이 낫다. 그의 나이 60세였습니다. 그는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던 거죠. 일본에 의해서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많은 군대를 앞세웠고 러시아 군대가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 당시 얀치의 지역에서만 300여 명이 일본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월 참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최재형 선생 역시도 이때 희생되셨죠. 최재형 선생의 죽음은 이렇게 동아일보에도 게재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일본에게 체포되었고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총살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는 이인섭 선생의 수기에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스리스크 소학령 감옥이 있는 데서 멀지 않은 왕바실제라는 산길쓱에서 학살을 당했고 선생을 땅에 묻은 후에 종적을 감추기 위하여 평토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최재형 선생의 시신도 찾지 못했고 그의 무덤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연해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자수성가했고 러시아의 국적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연해주 한인들을 위한 삶을 살았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항일 독립운동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형될 때에는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찾으려 했던 조국도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죠. 박의식 선생은 최재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은 수많은 애국자의 경비를 모두 지불했다. 조선인 최고 부자였으나 1917년에는 온전한 집 한 채도 없었다. 혁명 사업으로 빈민이 됐다. 그렇게 그는 항일운동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항일운동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연해주 지역의 항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었던 든든한 후견인이었습니다. 지금 신안촌에는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던 이곳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안촌 기념비는 3개의 기둥과 8개의 돌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3개의 기둥은 하나는 남한, 또 하나는 북한, 또 하나는 러시아의 한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8개의 돌은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최재형 선생에게는 4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재형 선생의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최재형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스탈린 집권 시기 총살을 당했습니다. 4명의 사위도 역시 총살을 당했고 그의 5째 딸과 셋째 아들은 그곳에서 자수성가를 했지만 결국에는 최재형의 후손이란 이유로 몇 년간 감옥에 갇힌 채 노역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후손들은 또다시 연해주에서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17만 명의 한인들과 함께 이곳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었죠. 그런 최재형 선생에게 대한민국은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이 훈장은 그 후손에게 전달되기까지 3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지역과 국교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1990년에 우리가 소련과 국교를 맺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1995년에 그 후손이 국내로 들어와서 최재형의 후손임이 밝혀질 수 있었죠. 지금까지 최재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2021년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국내로 봉환되었습니다. 100년이 넘어서야 이렇게 고국 땅에 돌아오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강 선생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60편째에 다루었던 이태준 선생, 몽골에서 항일운동을 펼치며 돌아가셨지만 몽골에 남겨진 그분의 묘는 가묘입니다. 이태준 선생의 시신도 우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최재형 선생의 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충원에 이렇게 가묘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 가묘조차도 지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최재형 선생의 후손이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까지 1962년에 훈장이 수여되고 나서 그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가짜 후손이 그의 연금을 계속 지급받고 있었고 그 가짜 후손에 의해서 현충원에 가묘가 만들어졌었던 거죠. 그런데 가짜 후손임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 가묘조차도 지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충원에서는 다시금 가묘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재형 선생은 노비의 자식이었지만 연해주 한인들의 곁에서 끝까지 그들의 따뜻한 난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를 똑같이 대했죠. 그리고 잃어버린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항일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런 최재형 선생의 삶을 쫓아가 보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따뜻한 난로가 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든든한 대부가 되시겠습니까?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거부에서 독립운동가로 남강 이승훈입니다. 혹시 이승훈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는가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이승훈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학자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에 이런 위인이 있었음을 조선은 아는가 모르는가.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의 조만식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이자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조선에 태어나고 조선을 위하여 울고 웃고 조선을 위하여 죽었다. 뭔가 대단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강 이승훈이라는 분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의 주인공 남강 이승훈, 이분이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지역이 여기 평안북도 정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무대가 될 곳이 주로 이 정주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좌지우지한 거부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가 이후 목숨을 건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던 그 두 가지 인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계속 변화하고 도전하라입니다. 이승훈 선생은 태어난 지 채 돌이 되기 전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와 아버지도 그가 10살 될 무렵에 연달아 돌아가셨습니다.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임일권이라는 유기상해의 사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환이라 그러면 아주 낮은 직급의 잔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임일권이라는 사람은 임박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유기상회뿐만 아니라 유기공장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고 벼슬을 사거든요. 그래서 박천군수라는 명예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박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렇게 그는 유기상회 사환으로 일을 했습니다. 온갖 자잘한 일들은 다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기라는 게 열심히 닦아야 광이 나죠. 예,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이 유기를 닦았다고 해요. 근데 유기를 열심히 닦다가 이게 광이 나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유기가 이렇게 열심히 닦아서 광이 나는 모습을 보면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빛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주인처럼 부자가 되어서 자신도 양반의 지위를 사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눈썰미 있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유기상회에서도 일을 했지만 이렇게 유기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유기 만드는 과정들도 열심히 관찰하고 지켜봤습니다. 배우는 게 많았겠죠. 그런데 그런 한편 유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보니까 이들의 근무 환경,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월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사환으로 3, 4년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한 덕분에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환에서 벗어나서 바깥으로 영업을 가게 됩니다. 수금을 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원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조금 더 높은 직급으로 오르게 됐죠.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수금을 해오는 일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승훈 선생은 아주 똑부러지게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일테면 유기그릇을 사러 온 사람이 유기그릇을 잔뜩 주문을 해서는 성금만 주고 나머지 잔금은 돌아가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이승훈을 따라 보냅니다. 그럼 이승훈은 그 유기그릇을 사간 사람이 온갖 가머니슬로 꼬드겨도 끝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돈을 다 받아오거든요. 사람이 돈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승훈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결같이 자기 역할을 잘 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김일권의 신뢰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는 한 단계 올라가서 장부를 정리하고 작성하는 일까지 맡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개성상인들의 상업이 퍼져오게 되면서 개성상인들만의 독특한 장부 정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또 착실하게 배우게 되죠. 그렇게 그가 성실하게 일한 덕택에 소문이 아주 좋게 났습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서로 딸을 주겠다고 사위 삼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는 15살에 결혼을 하고 16살에 자립을 시작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숟가락 한 보찜을 외상으로 받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보부상을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보부상을 하기 위해서는 주인으로부터 유기를 지원받습니다. 대신에 유기를 팔고 거둬들인 수익을 주인과 반을 나누게 되죠. 그는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평안남도, 황해도 지역까지 활발하게 유기를 팔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곳곳으로 유기를 팔고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서 유기를 더 많이 선호하는지,
여러 가지 지역에 따른 차이와 정보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기를 황해도 지역까지 가서 팔고, 황해도 지역의 은율이나 재령 지역에 가면 목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유기를 팔고 대신에 값을 목화로 받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목화를 평안북도로 가지고 와서 팔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7년을 열심히 보부상으로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택에 돈을 벌었겠죠. 그가 돈을 벌고 돌아왔을 때 김일권이라는 그의 주인은 그에게 유기상회뿐만 아니라 유기공장까지 네가 책임지고 한번 맡아보라 하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힘이 들지만 자신의 일을 해보겠다는 거죠.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은 돈으로 유기상회를 차렸습니다. 평안도, 황해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부상을 했던 그였기에 앉아서 장사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겠죠.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고 평양에도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유기공장을 차려보겠다라는 욕심을 내게 되죠. 그러자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야 됐었죠. 그 지역에 철산갑부라고 오희순이라는 아주 대단한 갑부가 있었습니다. 오삭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역시도 돈을 주고 삭주 군수 벼슬을 샀기 때문에 오삭주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승우는 오희순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오희순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벌써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이 잔뜩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오희순은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조상들의 무덤에 성물을 설치해 줬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의 친인척들까지 다 거두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자화자찬을 늘어놓죠. 그러면 그에게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그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에게 아부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이 젊은 이승우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희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손이 되어서 조상의 무덤에 성물을 설치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다기로서니 친인척을 걷어먹이고 있다는 그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오희순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승우는 돈을 꿀 곳이 없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며칠 후에 오희순이 이승훈을 찾았습니다. 내가 돌이켜 생각을 해봤더니 자네 말이 옳더구만. 자네 말 덕분에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네. 내가 자네에게 기꺼이 돈을 꾸어주겠다 하고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덕택에 그는 대규모의 유기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의 유기공장에는 근로자들에게 이들이 좋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근로환경, 그리고 그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면서 적당히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라 할지라도 신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이들을 다 우대해 줬던 거죠. 노동자라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이들을 우대해줬기 때문에 이 유기공장에서의 성과는 더욱더 높아졌겠죠. 그렇게 그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한 거부, 두 번째 이야기는 이보다 의를 쫓아라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그 의리를 쫓아라는 거죠. 이렇게 유기공장에서 큰 돈을 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일전쟁의 주요 격전지가 됐던 곳이 평양, 정주 이런 지역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모든 걸 버려둔 채 전쟁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 됐습니다. 약 1년 남짓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 봤더니 유기공장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물러가면서 유기 그릇들을 싹 휩쓸어 가버렸죠. 남아있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유기공장은 오희순에게 돈을 빌려서 만든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채 갚지도 못하고 유기공장이 망해버린 겁니다. 오희순에게 돈을 갚을 일이 막막합니다. 대부분 오희순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자 슬그머니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승우는 그럴 수가 없었죠. 이승우는 오희순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오희순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자 세상 인심에 크게 실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승훈이 찾아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소매 끝에서 장부를 꺼냅니다. 그 장부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품과
자신의 지금 현재 재정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갚겠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형편이 안 되지만 제가 빌린 돈은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이순이 그의 장부를 몇 장 넘기다가 탁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빌려간 돈의 명세서에 붓을 들어서 X자를 그었습니다. 돈은 갚지 않아도 되네. 당신처럼 돈을 갚겠다고 찾아온 이는 여태 없었다. 다시 제기해야지. 제기하는 데 필요한 돈은 내가 다 지원해 주겠네. 필요한 돈은 다 가져다 쓰게. 이렇게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덕택에 유기공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공장이 대박이 났습니다. 왜요? 청일전쟁 통해 사람들의 세간살이 다 잃어버렸죠. 너도 나도 세간살이를 다시 사야 됐습니다. 그리고 경쟁업체가 되는 유기공장들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승훈의 유기공장은 그야말로 대박을 친 거죠. 그런데 이승훈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보아하니 개항을 하게 되면서 외국 물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유를 수입해야 됐었고 서양에서 들어온 말라리아 약 같은 이런 전염병 약이 우리나라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개항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석유, 서양의 양약, 그리고 종이, 면포, 건축자재나 일용자파 이런 것들을 상사를 열어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업에 뛰어든 거죠. 그렇게 그는 유기상회와 무역업을 통해서 주요 지역을 연계하는 이런 큰 상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순식간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던 관서지방의 물류와 유통은 모두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본금 70만 양에 이르는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 한 마리가 한 양이었습니다. 70만 양이면 엄청난 거죠. 그렇게 큰 부를 이루었던 이승훈, 드디어 꿈을 이룬 거죠. 꿈을 이룬 그는 자신이 살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벼슬을 샀습니다. 수릉 참봉이 되었고요. 그는 자신이 정착한 오산면에 자신과 같은 성씨를 가진 친인척들을 모아서 집성촌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2세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서당을 짓고 교육을 시킨 거죠. 그렇게 그는 조선을 좌지우지하는 거부로 성장을 했고, 그가 그렇게 거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능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겠지만 또 다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성 상인들만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개성 상인들은 사원에서 시작하죠. 이승훈도 그랬습니다. 잔심부름을 하는 사원에서 시작해서 수사와는 바깥으로 영업도 가고 사원들을 관리하고 지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서사가 되면 장부를 관리하고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차인회까지 오르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물품을 지원받아서 자기 장사를 합니다. 이익은 주인과 나누게 되죠.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다 이런 시스템을 거쳐야 됐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거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개성 상인들만의 독특한 회계 장부 기록 방식입니다. 이를 사계 송도 치부법이라고 합니다. 이 장부 기록은 크게 4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들어오는 상품과 자본을 채권과 채무, 매입과 매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듣기만 해도 골치가 아프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기록할 때는 상품과 자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유가 원칙에 맞춰서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걸 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나 손님과의 거래 내역은 장책이라는 곳에 따로이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장부를 정리하는 방식을 사계 송도 치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복식부기법입니다. 이 복식부기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상인들보다 무려 200년 앞선 장부 정리 방법이었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거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합니다. 그가 거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세 번째는 나라의 부가 먼저다라는 그의 생각 덕분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는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명성황후 민씨정권에서 백동화라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면서 그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동화 화폐를 발행하면서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불량화폐, 심지어는 위조화폐가 만연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동화의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고 엽전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 거죠. 상평통보의 가치가 높아졌는데 이 상평통보는 지역마다 유통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엽전 한 양이 부산에 가게 되면 엽전 2냥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경제에 누구보다 앞선 이승훈이 상평통보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엽전 1만 량을 싣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가는 길에 그만 일본 영사관 소속의 배와 충돌하게 되었고 이승훈의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상평통보 1만 량이 그대로 바다에 깔아앉아 버린 거죠.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이 배가 충돌하는 데는 일본 영사관 소속의 배가 잘못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무려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느라 다른 장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죠. 다행히 1만 량은 건졌지만 그 밖에 다른 손해배상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일본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던 차에 러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은 상인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빠른 이승훈은 쇠가죽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는 쇠가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통에 쇠가죽으로 손해봤던 것들을 다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이 나버렸죠. 그래서 사들여 놓았던 쇠가죽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재고가 쌓이면서 또다시 큰 손해를 봤습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이 거부가 두 차례 연이어서 사업에 실패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크게 낙심하고 고향에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안창호 선생과의 만남이었습니다. 1907년 안창호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연설을 했습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은 세계의 쌍놈이요. 전 민족이 다 쌍놈이 되거든 당신 혼자 양반이 될 수 있겠소. 사실 이승훈은 자신이 양반의 자리를 사서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모두가 쌍놈이 된다고 합니다. 나만 양반이 되어서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는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죠. 나만 잘 살아서 될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유기그릇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항이 되면서 일본에 사기그릇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기그릇은 어떤가요? 값이 비싸고 무겁고 또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일본의 사기그릇은 품질도 좋고 가볍고 예쁘고 쌉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일본제 사기그릇을 사게 되는 거죠. 조선의 유기그릇은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승훈 혼자서는 일본제 사기그릇에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유기공장 사장들, 유기상회, 그리고 유기제조업자들과 손을 잡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의 경쟁업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일본제 사기그릇에 맞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유기그릇이 아니라 사기그릇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제 사기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자들을 데려오고 전문 경영인들을 모셔오게 되고 또 일본의 경제 침탈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평양에 자기 제조 회사를 만들면서 이 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 함께 힘을 키우고자 한 거죠. 혼자 맞서서 혼자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맞서서 함께 상생하자는 연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4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사기그릇을 사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황성신문에서는 조선 사기그릇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이렇게 기사에 실기도 했습니다. 평양군에 자기 회사가 설립된 것은 이미 보도했거니와 얼마 전에 새로 제조한 자기를 서울로 보냈는데 그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 이 자기는 우리나라 물품 제조가 점차로 발달할 효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다. 황성신문에서 조선제 사기그릇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고 이 황성신문을 통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더 많은 주주들을 모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제 사기그릇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해서 일본제 사기그릇 회사에 맞서고자 힘을 합했던 거죠. 그 덕택에 근대적인 주식회사 시스템에 상인들끼리 연합해서 생산과 유통망을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에 조금씩 빼앗긴 상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1908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10년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이 되죠. 이후에는
일본의 물량 공세는 물론이고 총독부의 탄압으로 결국 2년 만에 평양의 자기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자기회사가 일본에 맞설 만한 경쟁력이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었던 거죠. 이승훈의 두 번째 삶은 목숨을 건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백성을 깨어나게 하라.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창호는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구하려면 썩어빠진 과거의 나쁜 버릇을 버리고 힘을 길러야 하며 힘을 기르려면 신교육에 힘써야 된다. 신교육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하고 이들은 신민회를 조직했습니다. 신민회는 비밀결사 단체였습니다. 그 신민회에 이승훈 선생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승훈 선생은 신민을 키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만들었던 서당을 근대식 교육을 가르치는 강명의숙이라고 학교를 바꾸고요. 중등교육기관으로 정주에 오산학교를 설립했죠. 처음 오산학교를 설립할 당시에는 학생이 불과 7명이었습니다. 오산학교를 설립하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나라가 날로 기울어져 가는데 그저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이 학교를 세우는 것도 오직 우리 민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일의 신조로 삼는 것은 민족을 본위로 하라. 그리고 죽기까지 심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떤 곤란과 핍박과 위험이 있더라도 싸워 이기고 또 위안을 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7명의 학생밖에 없으나 이것이 차츰 자라나 70명 내지 700명에 이르는 날이 올 것이니 일심협력하여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창호 선생께서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그렇게 7명을 시작으로 오산학교가 설립되었고 그는 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명망 있는 학자들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을 모셔왔습니다. 이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해서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이 학교의 졸업생들입니다. 이 오산학교는 아침 일찍부터 학생들이 체조와 함께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방침은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시험 때도 무감독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오산학교를 졸업한 1회 졸업생은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회 졸업생은 벌써 그 2배가 되었죠. 2회 졸업생의 사진을 보면 손에 뭘 들고 있나요?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들의 삶이 어떠할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1회 졸업식이 있던 날 이승훈 선생은 1회 졸업생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온 지 4년이 되었지만 학교가 초창기가 되어 공부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교문을 떠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은 편히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아가서 배운 만큼이라도 우리 동포들을 깨워줘야 합니다. 여러분을 거칠고 험악한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사자들 틈바구니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오산의 졸업생들은 어디를 가든지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말고 자기가 맡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몸소 실행하며 민족의 영광을 높이는 인물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승훈 선생의 연설문을 보면 깍듯이 학생들에게 높임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도맡아서 학교 운동장에 풀을 뽑고 청소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만 하라는 거죠. 하루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나와봤더니 이 학교의 설립자였던 이승훈 선생이 화장실에 얼음똥을 깨고 있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똥을 누면 그 똥이 쌓이면서 바로 얼어버려서 얼음똥 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변을 보려고 앉아있다가는 그 얼음똥 산에 찔리게 생긴 거죠. 그래서 도끼를 들고 직접 그 얼음똥을 깨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이 바로 이승훈 선생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학생들에게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들 가운데 나라를 구할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어찌 말을 함부로 놓겠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들도 모두 오산학교의 학생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말을 다 높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승훈 선생에게 황성신문에서는 전국의 13도에서 재산으로 말하면 이승훈보다 10배, 100배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교육가의 영예를 얻은 자는 오직 이승훈뿐이다 하고 칭송을 했습니다. 이렇듯 이승훈은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오산학교에 쏟아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민의 다른 활동으로 평양에 자기회사를 설립해서 우리나라의 민족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상업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평양에, 대구에, 그리고 경성에 태극서관이라는 서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태극서관의 서점 광고가 대한매일신보에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그는 신민의 활동을 누구보다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앞에서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독립운동가로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종파를 초월해 민족의 혼을 발휘하라 였습니다. 신민회 활동을 하고 있던 이승훈, 하지만 이 신민회는 비밀결사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사촌이었던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가 그만 일본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안악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 이승훈 선생도 연루가 되어서 그만 제주도로 유배 보내지게 됩니다. 곧이어서 105인 사건이라는 일본의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일본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일본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을 했다라고 사건을 조작해서 사람들을 무차별로 체포해 갔던 겁니다. 60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중에 105명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죠. 그런데 이 105명 안에 신민의 단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신민회는 해산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105인 사건은 일본의 조작이었고 일본은 분명한 증거 없이 사람들의 거짓 자백을 이끌어내어서 이들에게 형을 집행했던 거죠. 105인 사건 당시 이승훈 선생도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신문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서 6년 징역형을 치르고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기독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1년 전 신자가 되었고 정주군 오산교회에서 목사 정기정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1908년쯤에 기독교에 입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독교에 입교하게 되면서 곧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이런 신앙생활 덕택에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감옥이란 이상한 곳인걸. 강철같이 굳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썩은 겨룹대처럼 흩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 감옥에서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신 것 같았어. 수감자 중에 제일 초신자였는데 제일 위로를 받은 모양이야. 전에는 믿는다는 것이 밤 알을 통째로 물고 어물거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발가 먹는 것 같다. 이제 종교가 뭔지 조금 몸에 와닿는다는 거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게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6년 징역형에서 추록하자마자 그는 평양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52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여러 인사들과 많은 교류를 하게 되죠. 그러던 차에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민족 자결주의가 나오고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운형 선생이 이승훈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신한청년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제적으로는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나라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해왔던 거죠. 여운형 선생의 이 제안을 받자마자 이승훈 선생은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해놓은 일 없이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 죽을 자리를 얻었다. 되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깥으로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주로 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계 사람들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승훈 선생은 여러 기독교 인사들, 목사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 이 백성이 전부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은 천당에서 내려다보면서 앉아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기독교 인사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난관은 또 있었습니다. 종교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 민족의 힘을 함께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 교류가 다른 사람들이 손을 잡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기독교 인사들은 천도교 인사들과 손을 잡는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이론도 굉장히 다르고요. 또 이 천도교인들은 과거에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는다는 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설득했던 이가 바로 이승훈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함께 독립운동을 하자고 연합을 이끌어내게 되었죠.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에 각 종교계의 민족 대표 33인들이 서명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서명을 하는가를 놓고 또 옥신각신을 합니다. 그때 이승훈 선생이 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순서가 무슨 순서야? 이거 죽는 순서야. 누굴 먼저 쓰면 어때? 의암의 이름부터 먼저 쓰게. 그러자 그 다음은 일사천리였습니다. 이렇듯 이승훈 선생은 누구보다 호탕하고 리더십 있는, 그리고 독립운동에는 스스로 자신이 먼저 목숨을 내어놓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 덕택에 이렇게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모두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취조를 받았어요. 그때도 이승훈 선생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지 10년 동안 고난과 굴욕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었다. 우리는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가까지 적의 칼 아래 쓰러질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이끌리는 짐승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맞섰고 결국 3년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추록한 것은 1922년이었습니다. 앞서 안학사건부터 해서 거의 10년간 감옥에 있어야 했던 거죠. 1922년에 그가 추록하자마자 동아일보에 이런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감옥에 대한 나의 주문. 첫 번째는 콩밥에 돌이 너무 많아 치아를 다치기 일쑤라며 채로 걸러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병자에게 주는 음식물의 개선 요청과 4평 규모의 감방에 16, 7명을 수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의 거친 언행과 죄수 가운데 조선인과 일본인 차별 대우도 콕 꼬집어 주었죠. 그리고 그는 33인의 종교계 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민족 대표로 3.1 만세운동을 준비하면서 만해 한용운 선생과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이승훈은 기독교 신자인데요. 만해 한용운 선생과 가깝게 지낸다는 것이 다른 기독교인들에게는 못마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비난을 하자 이승훈 선생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종교가 있지. 그럼 일본이 종교만 인정하면 일본이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제발 경솔하게 종교부터 따지지 마라.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했죠. 그가 1922년 출소하고 난 이후 정성을 들였던 오산학교를 가봤더니 오산학교는 일제에 의해서 모두 불이 났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항일학교로 이름난 오산학교가 일제에 의해서 전소되자 학교 재건을 위한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정주 오산학교에서 만세 소요 때 교실이 불에 타고 교사들도 체포를 당한 사람이 많이 있어 일시 동안은 상학을 중지하였다가 유지 김기종 씨가 1만 원을 기부하고 또 동교 졸업생 편에서 1만 원과 학부형 편에서 1만 원을 기부하여 동교는 1층 더 충실하게 되어가는 중이며 이 소식에 여러 인사들이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소실되었던 오산학교가 다시 재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록한 이승훈 선생 역시도 자신이 심혈을 기울였던 오산학교의 운영에 다시 집중하게 되었죠. 목숨을 건 독립운동가로서의 그의 삶, 마지막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어라입니다. 그가 추록한 것이 1922년이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조만식 선생의 물산 장려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물산 장려운동이라는 건 조선의 것으로 먹고 입고 살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산품 애용운동이었죠.
이런 물산장려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920년대에 있었던 조선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나라의 많은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는 신간회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신간회는 당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이런 이념을 뛰어넘어서 함께 손을 잡았던 가장 거국적인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이 신간회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셨죠. 하지만 그의 연세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1930년 이승훈 선생이 보여준 많은 업적들을 두고 오산학교에서는 그를 기리는 동상을 세우자고 합니다. 이렇게 오산학교 앞에 이승훈 선생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7세였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자신의 동상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큰일 한 것도 없고 단지 학생들의 변소를 청소했을 뿐입니다.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이 시키셨을 뿐입니다. 이 동상이 세워진 1930년 5월 3일, 그로부터 닷새 후 그의 집에서는 독립운동을 두고 고민하는 많은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고 난 이후 그날 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승훈 선생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유언이 있었습니다. 내 시신은 땅에 묻지 말고 의학용 표본으로 만들어 교육 재료로 사용해달라.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시신은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교입니다. 경성제국대학으로 기차에 실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시신은 해부되어서 그의 뼈만 의학용 표본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몇 달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승훈 선생의 죽음에 조기를 달지 말라. 심지어는 그의 뼈로 의학용 표본을 만드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결국 몇 달 후 그의 뼈만 다시 오산학교로 돌아왔고 오산학교 산기슭에 그의 무덤을 만들었었습니다. 일본은 아마도 이승훈이라는 이름 세 글자 그리고 그의 시신조차도 두려웠던가 봅니다. 결국 그의 무덤 앞에 세워진 비석도 일본에 의해서 훼손되고 땅에 묻혀졌습니다. 이승훈 선생의 죽음은 그 당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서도 이승훈 선생의 죽음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위대신산한 생애, 위대하고 고통스러웠던 한 사람의 생애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부음 기사였습니다. 이승훈 선생과 각별한 관계였던 함석헌 선생은 이승훈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후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남강은 과연 조선에서 등촉이었다. 나는 여태껏 저만큼 광이 있게, 저만큼 뜨겁게, 저만큼 기운차게, 저만큼 참되게 산 일을 보지 못하였다. 이제 그가 돌아가셨고 나의 느낌은 겨울 방 안에 광명 삼아, 난로 삼아 붙들고 지키고 앉았던 외로운 촛불이 꺼져버린 느낌이다. 진정한 조선 사람을 고른다면 그는 제일 먼저 뽑혀야 할 일인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했습니다. 제가 남강 이승훈 선생의 삶을 쫓아가 보면서 그가 한 말씀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민족의 역량을 기르는 일이지 남과 연결하여 남의 힘을 불러들이는 일이 아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추고 올라올 때 제 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그렇지 않나요? 씨앗은 힘들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떤가요? 가능하면 쉽게 가려고, 가능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런 요행을 바라고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지난 세월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와 싹을 틔웠는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랬듯이 아무리 무거운 흙에 눌려도 그 흙을 들치고 올라와 싹을 틔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